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트 도영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트라스와 PSG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직전 생테티엔전 3대1 승리는 이번 시즌 스트라스부르가 공들여온 파이널 서드 장악의 진수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모레이라가 선제골을 넣은 후 나나시와 에메가의 이선 연계가 박스 내외를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바르코와 산토스의 더블 윙백 전개는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바쿠아오와 르마레샬 조합은 템포 조절과 점유 유지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단, 일선 슈팅 비중은 43%로 다소 낮으며 에메가의 단독 활약에 의존하는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PSG 아스널전 1대0 승리는 실리적인 운영의 전형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덴벨레가 선제골을 기록한 후 블록을 내려 안정적인 수비에 집중했으며 마르키뉴스를 중심으로 후방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키미와 멘데스는 크로스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에 집중하며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크바라츠헬리아, 두에, 덴벨레의 일선은 드리블 돌파와 박스 안침투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선 슈팅 점유율은 67%, 파이널 서드 패스 성공률은 83%로 압도적이지만 후반 턴오버 비율 17%는 수비 집중력 저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이선 중심 역동성과 홈 구장에서의 점유력은 위협적이지만 PSG는 결정력과 수비 안정성에서 한 수 위입니다. 사이의 결장은 스트라스부르의 전방 압박 효율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후반 PSG의 리듬 유지는 확실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PS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체와 나폴리입니다. 레체 최근 5경기에서 1무만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레체는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창의성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크르스토비치의 복귀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혼자 책임지는 구조는 상대에게 쉽게 예측당할 수 있습니다.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측면 전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가 낮고 페널티 박스 내 슈팅 성공률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중원의 베리샤가 복귀하면서 볼 운반은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여전히 턴오버 이후 역습 대응이 취약합니다. 나폴리 조직력이 절정에 달한 최근 경기에서 나폴리는 콘테 감독 특유의 짧은 패스 전개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맥토미니는 중원에서 리그 11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와 득점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피나촐라의 오버래핑과 라흐마니의 수비 리더십도 전술의 중심축이며 롱볼 사용률은 8.1%에 불과할 만큼 짜임새 있는 운영이 특징입니다. 다만 부온조르노와 제주스의 부상은 센터백 라인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마린이 첫 풀타임 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이를 커버하며 전력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레체는 조직적으로 불안정하고 득점 루트의 다양성 부족과 파이널 서드 진입 효율 저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짧은 패스 기반 전방 압박 전술과 중원의 득점 지원, 수비 집중력까지 포함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백 공백은 있지만 압박과 라흐마니의 장악력으로 이를 상쇄하고 있으며 맥토미니의 박스 장악 능력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무실점에 가까운 언더 흐름과 함께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본머스입니다. 아스널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 2대2 무승부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스널은 경기 초반 주도권 확보에는 성공하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로 승점을 놓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선제 득점 후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운영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라이스와 파르테이를 중심으로 한 역삼각형 빌드업과 높은 점유율 기반의 단거리 패스 전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슈팅 비율은 36%에 그치며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제주스, 하베르츠, 조르지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토미아스, 칼라피오리 등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조합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본머스맨 유전 1대1 무승부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도 후반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에 그친 본머스는 최근 4경기 3무의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이센과 자바르니의 센터백 조합과 아담스, 쿡의 중원은 공수 양면에서 안정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전술은 롱볼과 좌우 돌파 중심의 실리 축구로 우아타라와 클루이베르트의 양 측면이 파이널 서드 진입의 핵심입니다. 에바닐손의 침투 능력도 위협적이지만 위날과 크리스티의 시즌 아웃,
쿡의 몸 상태 문제는 전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술적 안정성과 빌드업 완성도에서는 아스널이 확실히 우위에 있으나 마무리에서의 세밀한 부족과 집중력 저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수비 조직력과 역습 구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저항이 가능하지만 공격 전개는 제한적입니다. 후반 교체 자원의 질적 차이도 아스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홈 강세를 바탕으로 한 아스널의 무난한 승리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스팔마스와 발렌시아입니다. 라스팔마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1대0 승리에서는 짜임새 있는 중원 운영과 압박 전개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이어진 빌바오전 0대1 패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파이널 서드 진입 시도는 유지했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고전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의 4-2-3-1 시스템은 좌우 측면 활용과 짧은 패스 빌드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드로와 맥버니의 전방 조합은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과 슈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중원의 바이체티치와 에수고 라인은 안정적이며 복귀한 무뇨스가 마빈 박 대신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 활용률이 높은 만큼 발렌시아의 약한 측면 수비를 강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최근 에스파뇰전 1대1 무승부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4-2-3-1 전형에서 바레네체아와 게라의 중원 조합이 중심을 잡았고 알메이다, 리오하, 디에고 로페즈가 연계 공격을 시도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르베란 감독은 빠른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 전환에 중점을 두며 좌우 측면 전개와 박스 내 슈팅에 집중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야의 오버래핑은 주요 옵션이나 역습 시 공간 노출이 잦은 편입니다. 타레가의 결장으로 디아카비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 안정성은 유지되겠지만 원정 경기력의 불안정함은 부담 요소입니다. 양팀 모두 명확한 전술 기반을 갖고 있으나 라스팔마스는 짧은 패스 기반의 점유율 축구와 측면 연계를 중심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경기력과 발렌시아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실리적인 전환 속도와 수비 안정성은 강점이지만 원정에서의 약세와 측면 수비의 불안정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스팔마스의 지배적인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효율적인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팔마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도르트문트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점유율과 빠른 전방 침투를 주요 전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라시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이끌고 있으며 브란트와 바이노 기튼스는 사이드에서 빠른 속도로 박스 안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자비처, 슐로터백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진 안정성에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인 전환 속도와 이선 침투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3-5-2 포메이션을 활용해 미드필더 지역을 두텁게 가져가려 하고 있지만 핵심 미드필더 아놀드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 압박력과 빌드업이 모두 약화된 상태입니다. 아무라와 비닌드가 전방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가 불안정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브레거, 호제리우, 엔젤리의 부상 이탈도 전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빠른 전환 플레이와 이선 침투 패턴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볼프스부르크는 핵심 미드필더 부재로 인해 빌드업과 압박 모두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가 경기 흐름을 확실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툴루즈와 스타드렌입니다. 툴루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 확보와 좌우 측면 활용에 중점을 둔 전술을 운영합니다. 마그리는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 움직임에 능하며 바비카는 중원에서 볼 간소와 수비 전환 시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는 세컨드볼 반응과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에서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의 흐름을 살리는 데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에주마와 맥켄지의 카드 징계는 수비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커버의 단기적 공백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특히 압박 강도와 박스 근처 밀집도가 상승하는 패턴이 뚜렷하며 전반적인 수비 밸런스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타드렌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전개와 세컨드 라인 연계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간결한 침투 중심 공격 패턴을 자주 활용하는 팀입니다. 무사알 타마리는 전방에서 드리블과 1대1 돌파에 강점을 지니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완성도는 아직 기복이 있습니다.
칼리미앙도는 전진 움직임과 연계에는 강하지만 툴루즈의 수적 우위 전환 상황에서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투시와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 처리 안정성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이드와 시슈바의 이탈은 중앙과 측면 수비 밸런스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툴루즈는 홈에서의 수비 밀도, 공간 통제 능력, 전환 효율 모두에서 스타드렌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스타드렌은 전방 전개에서 활로가 단조롭고 수비 라인 손실로 인해 툴루즈의 빠른 전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상황을 고려할 때 툴루즈의 승리 흐름이 유리합니다. 툴루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윙백을 넓게 활용한 공격 전개와 전방 압박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팀입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튀랑의 투톱 조합은 제공권과 침투를 동시에 위협하며 바렐라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을 모두 소화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카르보니와 파바르의 이탈은 아쉽지만 스쿼드 뎁스가 두꺼워 대체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슈팅 정확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3-1-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원과 후방의 전력 공백이 치명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라르디와 코폴라의 징계 결장에 더해 수슬로프, 하로이, 탱스테트, 다비도비치까지 이탈하면서 중앙과 측면의 커버 범위가 동시에 좁아졌고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느려진 점도 상대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 허용률과 실점률이 모두 상승세이며 실점 이후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단조로운 전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공수 밸런스와 팀 전개 완성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베로나는 부상과 징계 누적으로 인해 기본적인 압박 전개와 수비 커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구조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인터밀란의 안정적인 홈 승리를 점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레알 바야돌리드와 바르셀로나입니다. 레알 바야돌리드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두 줄 수비를 조합한 운영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라타사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기여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득점 전환율은 낮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아미는 중원에서 압박 템포를 주도하고 있으며 모르는 측면 돌파 이후 연결까지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는 제한적입니다. 수비 시엔 포백 라인을 깊게 유지하며 공간을 줄이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을 상대할 경우 중원과 박스 사이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과 전개 속도에 기반한 템포 축구를 유지하며 유기적인 이선 침투로 공간을 창출하는 데 능한 팀입니다. 페란 토레스는 세컨드볼 처리와 결정력 모두에서 날카로움을 보이며 하피냐와 야말은 좌우에서 넓은 전개와 커진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중원에서 가비와 대용은 압박 시점을 유도하고 템포를 조율하며 공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결장은 아쉽지만 이선 자원들의 연계 완성도가 높아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수비 블록은 구축했지만 압박 응답 속도와 커버라인 유연성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유기적인 전개 패턴과 템포 유지 능력으로 박스 근처 위협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술 완성도와 응답 구조 모두에서 바르셀로나가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AS 생테티엔과 AS 모나코입니다. 생테티엔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전개를 시도하며 측면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공격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스타생은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며 침투 공간을 만드는 데 능하며 다비타슈빌리는 빠른 드리블과 중거리 슛으로 수비를 위협하는 자원입니다. 카르도나는 세컨드 라인에서 연계와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가져가는 유형으로 공간을 벌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하지만 바튜빈시카 부아치, 코르누의 부상 공백은 측면 수비력과 세컨드볼 회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강한 편이나 수비 라인과의 간격 조절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고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침투에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냅니다. AS 모나코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템포를 끌어올린 뒤 빠르게 박스 안을 공략하는 공격 패턴을 자주 구사하는 팀입니다. 엠볼로는 피지컬과 연계에 능하며 상대 수비를 등지는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비에레트는 빠른 전개와 크로스 능력이 돋보이며 벤세기르는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과 침투 타이밍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입니다. 카마라의 징계 결장은 중원 수비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골로빈 부상 이탈을 포함해 대체 자원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전개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박스 침투, 유연한 수비 전환을 통해 실점 최소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실전 흐름에서 탄력 있는 경기 운영이 강점입니다. 생테티에는 홈 경기지만 수비 전환과 간격 유지에서 흔들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 자원의 이탈로 인해 응집력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AS 모나코는 공격 전개의 다양성과 마무리 패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원정에서도 강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구성의 차이를 감안할 때 AS 모나코가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모나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알아흘리와 가와사키입니다. 알아흘리알 힐랄전 3대1 승리는 팀 공격력이 최고조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마레즈의 측면 장악력과 캐시의 중원 지배, 피르미노와 토니 조합의 문전 연계가 빛났습니다. 후방에서는 이바네스와 데미랄의 빌드업 안정성과 함께 세트피스 및 역습 상황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2를 바탕으로 하되 측면 돌파 빈도를 높이고 있으며 캐시에는 후방 조율과 박스 진입 모두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최근 5경기 우군 점유율 58%를 기록하며 홈 경기 장악력이 강한 편입니다. 다만 전방 압박이 실패할 경우 뒷공간 노출 우려가 있으며 데미랄의 파울 빈도는 위험 요인입니다. 가와사키 알 나스르전 3대2 승리는 오제키, 이토, 마르시뉴 삼각편대의 위력을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이들은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중원의 야마모토와 타치바나다 조합은 볼 간소와 탈압박의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술은 유동적인 4-4-2로 이선의 공격 개입이 활발해 전체 슈팅 중 54%가 이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측면 마크 미흡과 세트피스 대응이 약점이며 특히 우측반 베르메스케르켄의 커버력은 불안한 수준입니다. 롱볼 대응도 미숙해 박스 근처에서의 공중볼 경합은 상대에게 우위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흘리는 측면에서의 질적 우위와 후방 빌드업 안정성, 홈 경기 장악력에서 가와사키를 앞서고 있습니다. 마레즈와 갈레노의 측면 전개는 가와사키의 측면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피르미노와 토니의 침투 타이밍도 박스 안에서 강력한 위험 요소입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유기적인 공격 전개와 속도 있는 전환이 강점이지만 결정력과 세트피스 수비 안정성에서 알아흘리에 비해 부족합니다. 체력 분산 및 후반 교체 타이밍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알아흘리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흘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상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후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정보방에서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